네, 금요일 2부 핵심 코너죠. 한판 클래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코너인데요. 자,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한 말로 상대방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 반대로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판 클래스에서는요, 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시는 언어학자, 또 언어지킴이, 고려대학교 국문과의 신지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현 선생님과 인사 나누셨고요. 우리 진 작가님과 교수님은 한번 옛날에 보신 적 있으시다면서요? 2012년에 제가 고대 강연 갔을 때. 아, 네, 제가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거의 한 10년 전에. 네. 예. 자, 우리 신지영 교수님 이제 언어학자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분야를 연구를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네, 저는 사실은 음성학자라서 예.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소리 이렇게 좋으신 겁니까? 예, 처음부터 아주 좋은 말씀. 좋은 말씀으로. 아니 이제 들으면서 처음 들어오시는 데부터 굉장히 귀가 열리는 약간 라디오에 최적화된 목소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정 교수님이 또 저희 아나운서부에 오셔가지고 특강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자, 이제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언어의 줄다리기, 네, 언어의 높이뛰기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네, 그 제목이 독특해요. 언어를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예. 날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이때 들어갈까, 저때 들어갈까, 내가 말을 해야 될 때일까, 침묵을 해야 될 때일까, 이런 생각에 줄다리기를 마음속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잘 보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줄다리기가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말을 쓰자, 이런 말을 쓰지 말자, 저런 말을 쓰자, 이런 종류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8년에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책을 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21년 9월에 이제 언어의 작년에? 높이뛰기를 썼는데요. 그때는 이제 어떤 제목을 붙일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줄다리기는 아주 그냥 머릿속에 딱 선명하게 제목이 그렇죠. 먼저 딱 떠올랐고 그리고 책을 썼는데 예. 이 높이뛰기는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제목을 어떻게 달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좋은 제목이 떠오르지 않다가 높이뛰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냥 높이뛰기를 해보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감수성을 높여서 사회 진보를 위해서 언어를 생각하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가 높이뛰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높이뛰기는 운동 경기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목표 이렇게 높이를 설정하고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높이뛰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높이뛰기는 이런 생각을 진보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담은 이런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높이뛰기를 막 환호하지 않고 막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러니까 왜 내 말을 바꾸라고 하느냐. 짜장했다 자장합시다. 그러면 이거 잠깐 맛이 안 나오게 말이야.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그거는 아마도 이제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그렇죠. 때문인 것 PC.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아무리 이제 뭐 여성 혐오 이런 감정 같은 게 사실은 의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에 그렇죠.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본인은 자기가 여성 혐오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죠. 근데 그렇죠.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렇죠. 왜? 예. 내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치. 언어란 그런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음. 의사소통이 되는데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높이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아하. 게다가 그냥 일반 운동 경기의 높이뛰기는 제가 관전만 하면 돼요. 박수만 치면 되는데 예. 언어의 높이뛰기는 우리가 목표 높이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그 높이를 뛰어야 언어가 바뀌고 그래야 우리가 높이뛰기의 목표 높이를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속담들이 절반 이하로 들어서 아예 그냥 안 쓰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속담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 보통 언어란 생각을 담는 도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변했고 도구는 낡았어요. 그런데 그 도구를 계속 써야 될까? 그 질문 한번 던져보자. 이런 얘기죠. 예.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향하는 가치와 생각을 잘 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성 혐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관이 담겨 있는 단어를 씀으로써 내 생각이 그렇게 고정되고 우리 사회의 생각이 그렇게 고정된다면 그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예, 이거 그런 중에 거죠. 문재정님이 교수님, 우리 진중권 작가님은 말씀하실 때 영어 단어 많이 쓰시던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지금 네. 영어 단어를 내가 뭘 최근 방금 뭐 프라이어리티 뭐 이런 거 politically 폴리티컬 correctness 코렉트니스 아니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는 워낙 그거 PC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 국어화된 거고요. 정치적 여러분 뭐 올바름. 컴퓨터 뭐 업로드 다운로드 안 쓰십니까? 네, 그 언어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굉장히 저는 토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생각을 서로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한데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단어들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예. 만약에 언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란 그렇죠. 들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 작가님께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썼다. 그러면 좀 감수성을 높여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폴리티컬 그러나- 코렉트니스 모르시는 분 없죠? 아니 그러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 저희 방송은 이 사회적 지식층 위주로 저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정치적 예. 올바름이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어의 감수성은 네. 사회의 진보, 민주화의 지표다. 그런 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음. 어려운 말을 쓰는 것도 그러니까 음. 그게 어려운 말인지 아닌지를 음. 상대를 고려해서 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판 승부를 듣는 청취자의 그 성취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고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어를 선택해서 아마 쓰시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뭐 방송한 아나운서들도 네. 뭔가 좀 풀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훈련 항상 받는데 그게 또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어떻게 하면 언어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까 네.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어 감수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예.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진 작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그런 어떤 말을 했을 때 왜 그런 말을 써? 그런 말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왜 내 말을 오해하고 난리야? 이렇게 보통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뭐 그렇게 말한다고 다 그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용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네, 되는군요. 그렇죠. 왜 내 말이 그렇게 이해됐을까? 왜 내 말이 오해됐을까? 그 질문부터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출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성 말하기, 용철 말하기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거 네. 무슨 말하기인가요? 우리가 보통 말을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말을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을 왜 잘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말이라는 거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를 하고요. 말은 관계 맺기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 섞기 싫은 사람도 그렇죠. 있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소에서 나온 예.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70여 년 동안 그 추적 조사를 해서 보니까 행복한 노년을 맞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따뜻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 언어로 맺어지고 언어로 유지되고 또 언어로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말을 잘하는 거 이건 행복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불행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겠군요.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네. 여긴 직장이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생활에서의 관계 행복한 속에서? 관계를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이제 대통령 예. 그 관계가 틀어진다니까. 골프장 가면 절대 그 정치 얘기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정책 계절이 왔어요. 이제 두 네. 달 남았는데 네. 대선. 근데 교수님께서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 번씩 강연을 하실 때 이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좀 없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순화대상 1순위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1순위입니까? 네, 순화대상 1순위죠. 이게 처음 이제 조선에 수입된 게 일본을 통해서거든요. 1881년에 이제 일사짐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요. 네네. 일본에 갔던 이헌영이
신문을 보다가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일본 신문에서 만납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프레지던트를 번역한 일본의 번역어였어요. 대통령이 예, 크게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너무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헌영이 그 책과 함께 이제 그 책을 쓰고 거기서 수입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조선의 뿌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크게 거느리고 다스리는 존재, 즉 뽑힌 왕이라고 생각한 거죠. 군주제의 시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거느려지고 다스려지는 존재로서 그 통치의 대상으로서 국민을 보는 건가?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진작까지 어떻게 또 대복 하면 안 될까요? 대복? 큰 노예, 근데 노예제도 아니잖아요. 큰 뭐랄까 머슴. 머슴. 국민을 위한 머슴이다. 그것도 저는 좋지 않은 거예요. 신분제를 맞아, 그것도 신분제예요. 그렇죠. 신분제를 설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벌써 봐 당신은 의식이 신분제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게 대표라는 말 쓰자.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다. 대표라고 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만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을 과연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할까? 왜 우리는 이런 논의를 100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논의의 과정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그 선거에 뽑힌 사람은 당선자라고도 하고 당선인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이게 국어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뭐가 맞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제가 당선자. 언어의 높이뛰기에 예. 한 챕터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 장은 이제 당선인이 되고 싶은 당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당선자 문제가 없는 단어인데 예. 그 200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그 들어서기 전에 예. 그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첫 번째 요청 사항이 뭐였냐면 언론에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니까 놈자자기 때문에 이제 불쾌하다라는 거죠. 당선자라는 호칭 자체가 그렇죠. 기자에게. 그 기자는 쓰는 놈이잖아. 그래서 저는 학자인데요. 학자나. 공부하는 놈이고. 놈이고요. 근데 그 놈자의 놈은 사실은 15세기의 비칭이 아니었어요. 뭐 이루고자 할 빼만 못할 놈이 한이라 이럴 때의 놈이죠. 평칭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단어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놈자가 아니라 그거를 사람자로 바꿔주면 될 일이지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뽑아줬잖아요. 그리고 후보자였잖아요. 예. 그런데 유권자가 후보자일 때 뽑아서 당선자가 되었는데 당선자가 싫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선자금 써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바뀐 거구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지. 당선이라는 단어가 막 유통이 됐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당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예. 언론이 놀랍습니다. 그 수용 능력이 그렇게 깜짝 놀라게 빠른지 몰랐어요. 바로 바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줘요? 굉장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당선인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지는. 그리고 그 선거가 없으면 당선자가 더 높아지고 이런 비율들을 보면 우리 언론이 누구의 심기를 특히 살피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누구의 요구는 정말 천천히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최근에 봤던 유튜브 3프로에서 느낀 건데 네. 3프로의 진행자들은 위에 국장이 없으니까 네. 자기들이 후보한테 묻고 싶은 걸 그냥 맞습니다. 스스럼 없이 유권자 입장에서 물어보고 대답을 듣는데 이게 방송국 TV 토론 포맷으로 들어오면 앵커들이 뒤에 국장 그 위에 차장 회장까지 있는 그 압박이 후보를 자기 다루는 모습에서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보면 특히 최근에는 이제 후보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패널들하고 디스커션을 한다, 토론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토론하는 모습 보면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토론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왜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토론의 좋은 예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은 너무나 승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겨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제압해야 토론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논쟁은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틀릴지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까를 계속해서 치열하게 가는 거, 끝까지 가보는 거. 이게 사실은 토론의 가장 큰 이유이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하는 이유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보여주다 보니까 예.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그거 이제 느꼈는데 이제 유학하고 갔다 와가지고 바로 느꼈는데 그때 이제 유행하던 게 뭐냐면 대학 토론 배틀. 아, 네, 맞아요. 그걸 딱 보면서 저는 이제 독일에서는 토론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그렇죠. 부족함을 그래서 서로 윈윈 한다라는 그렇죠. 개념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막 서부 배틀. 총잡이가 네. 배틀은 승자가 있고 패배가 이 죽어야 문화가 되는 대충 이제 거니까. 미국에서 많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 차이가 좀 있나 싶고 네. 또 특히 이제 이런 문화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당 대표가 그래서 저랑 많이 부딪힙니다. 예. 네. 아니 아니, 근데 토론하고 싶은데 논쟁으로 만들어.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 네, 그것은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네요. 2058님이 토론 배틀이라니까 이준석 대표가 떠오른다고 네. 청취자도 그쵸, 말씀하셨고, 누구나 그러죠.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주로 쓰는 언어를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냐고. 저는 말씀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쿨하게 느껴져요. 아, 쿨하다. 네. 예. 그래서 많이 좋아하죠 전문층들이.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는 이분이 연령이 낮으신데, 30대.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연령 권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제 책의 첫 번째가 이제 왜 반말하세요 이런 건데요. 한국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토론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높임법이라고 생각해요. 너 몇 살이야? 그렇죠. 요게 모든 논거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How old are you? You have no father. 심지어는 대선 토론에서도 한번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어. 너 몇 살이야까지는 안 나왔지만, 예. 이렇게 후보자 간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진행자가 저지하는 일이 있었고요. 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너무나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김경엽 의원한테 너 몇 살이라고 반대편에 있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나이가 더 많은 줄 알고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 더 어렸던 거예요. 이제 뭐 이런 일들까지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홍준표 후보랑 그 하태경 후보 내가 나이도 많은데 뭐 이런 네.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예. 그 연령에 대한 의식을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쭉 보니까 어디에 있을까를 보니까 저는 이제 내린 결론이 예.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 부끄러웠어요. 아 그런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른이 되어야지 우리 사회가 바뀌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칭하고 평칭에 이제 외국에서는 독일 같은 데서는 음. 그 상하 개념이 아니라 친소 개념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교수하고도 아하. 교수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너라고 불러요. 네네. 아하. 반면에 아무리 저 하급자다 하더라도 군대에서도 네. 지라 그러거든요. 당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친하지 않으면. 아하.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상하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된다. 상하에서 좀 친소 개념으로 네, 빨리 네.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예. 언어라는 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이사 가서 살 때 그때 노사모 모임을 나가게 됐는데 예. 여기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서로의 신분을 모르고 음. 무조건 닉네임에 뒤에 님자를 붙이고 서로 존댓말 쓴 채로 한 10년 가까이 조직을 유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틀 안에서는 훨씬 더 이 그렇죠. 활발한 그러니까 상대방의 나이가 몇 살인지 맞습니다. 짐작이 돼도 물어보지 않고 대화를 하니까 훨씬 더 생산적인 토론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한 10년쯤 지나니까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 형님 동생이 되니까 그 예전에 어떤 이런 팽팽한 이 토론의 문화는 같이 좀 사라져서 되게 아쉬운 생각이 그러니까 친해진 들었어요. 거야. 네. 그러니까요. 친해지면 이제 또 다시 생기고 사실 우리도 공적 영역에서는 나이가 어리나 또 젊으나 다 그 존댓말 쓰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제 그 사적인 영역으로 딱 오게 되면 바로 그게 생겨버리니까.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재현 이렇게 교수님? 생각하기에 뭐 우리가 굉장히 옛날부터 나이에 민감하고 나이가 굉장히 존댓말 반말을 선택하는 기제라고 생각했는데 예.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신분이었죠. 신분이었다. 그렇죠. 어. 150년 전에는 신분이었다고요. 음. 그러니까 이 기준은 누가 만들었냐? 언어 사용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100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뭐 길 가다가 아무한테나 반말하진 않잖아요. 세상이 조금 바뀌긴 했죠. 네. 그래요. 자 고려대학교 신지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네. 영부인이라는 말 쓰지 말자 또 이런 말을 했죠. 네. 교수님도 영부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영부인. 일단은 영부인. 영부인이라는 말은 다 아시겠지만 사전을 찾아보시면 예.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말이었어요. 아까 뭐 제가 김성애 소장님의 그쵸. 형수님을 그렇죠. 영부인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는 그랬는데 박정희 정권 때 예. 그 대통령의 부인에게만 영부인을 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독점하면서 이게 달라진 거예요. 아하.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러면 그 여성이 대통령이에요. 그럼 그 분의 배우자는 영남편. 어떻게 되죠? 영남편이요.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거 없네요, 그죠? 그죠? 없네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왜 그 단어를 쓰자 말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 전 사실은 더 나아가서 그 소위 제2부속실인가요? 그러니까 청와대네, 제2부속실. 청와대네. 예, 예. 사실 그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적 그 근거는 없죠. 법적 근거도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뭐 소위 얘기는 퍼스트 레이디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외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굉장히 오랜 관습적인 거다. 세상이 관습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 저희가 뽑은 거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지 그 부인이 아니잖아요. 예. 혹은 그래서 배우자가 이제, 아니죠. 예, 자식을 잃을 때도 딸은 영애, 네, 영식. 아들은 이거 영애님, 영식님 해서 아. 이게 학절 때 그래서 그랬죠. 딱 그 그러네. 집안만 들어가니까 네. 박근혜 영애님, 그쵸. 그다음에 그때부터 그렇게 된 박지만 거예요. 영식님에서 그 영식, 영애, 영부인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그때부터 네. 사실 그 가족에만 쓴 거지 그 전에는 다 누구에게나 누구의 썼던 그러니까 말이기도 높인 하죠. 말이었죠. 예. 네. 그리고 그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어떤 진보 언론사에서 대통령 부인을 김정숙 씨라고 불렀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네. 그걸 보고 좀 황당했는데 아니 뭐 보수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해는 되는데 진보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네. 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여사가 됐나요? 아, 어떻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호칭과 지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호칭이라는 건 부르는 말이고 내 앞에서 이렇게 부르는 말이죠. 소장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말이고요. 지칭이라는 건 그 호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신문에는 지칭을 쓰지 호칭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김정숙 씨라고 쓴다고 해서 그 기자가 대통령의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김정숙 씨 이렇게 부를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혼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사는 괜찮을까? 왜 대통령의 부인한테 여사라는 말을 쓸까? 그러니까 왜 부인이라고 우리는 또 부를까? 배우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남편은 어떻게 불러야 되죠? 그 메르켈 총리 남편은 독일에서 어떻게 부르나요, 그러면? 그냥 안 부르죠. 이름 부르고 학자고 그냥 자기 일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아마 관사에도 안 살고 그냥 옛날 집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해외 순방도 안 해요. 해외 선방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왜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 순방을 같이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만약에 대학에 총장이 있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나갔다? 그걸 비행기 값을 갖다가 학교 등록금으로 했다? 과연 가능할까요? 이 예. 지칭이라는 문제가 사실 또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을 예를 들어봅시다. 원래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보려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거든요. 네. 신문이 그렇게 써서 모두가 씨가 돼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맞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뒤에다 무슨 부장님, 무슨 과장님, 예를 들어서 뭐 고려대학교 총장, 누구누구 씨. 김성애 씨 이렇게 네. 쓰면 되는데 꼭 네. 뒤에다 총장을 뒤에다 갖다 붙이니까 네. 그 명칭이 애매한 대통령 부인에 가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사가 마치 부장, 회장 이런 호칭처럼 붙어있는 우리나라의 언어 습관의 문제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아니 이거 좀 고쳐줘야죠. 직책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실은 만들잖아요, 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억지로 막 만들어. 뭐라도 그게 만들어서. 언어의 문제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 진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독일에서는 저도 지금 작가잖아요 지금.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2인칭 대명사를 쓴다고 했는데요. 예, 예. 전 세계 언어를 보면 이렇게 2인칭 대명사를 그냥 친소관계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두 다 한 가지로 쓰는 영어 같은 언어가 있고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어처럼 너를 너라고 못 부르는 언어가 7개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그러니까 공손한 장면에서는 상대방을 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소장님한테 너 이러면 큰일 나죠. 이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공손하지 않음을 드러내니까요. 예, 예. 그러면 그 대신에 부를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칭어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실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호칭어에 C에 만족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이것들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사실 신문에서도 저는 뭐 고려대학교 교수 신지영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지칭되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적어질 텐데 100년 전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게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일본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본에서는 C를 그냥 맞습니다. 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죠. 존칭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장 뒤에다가도 님을 안 붙여요. 그냥 그렇죠. 샤초 뭐 이렇게 네. 부르더라고요. 사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네. 우리는 꼭 님을 언론사마다 꼭 달라요. 붙여요. 신문사는 부장 그렇죠. 그렇게 부르는데 방송사만 부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신문사 친구들이 봐서 우리 김성애 부장이랑 만났어 이렇게 네. 야 너 부장이랑 사이 안 좋은 거보다 그랬는데 신문사계 아니, 그 직책에 근데 그 부장님 부를 때는 또 부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가? 그렇잖아요. 아니, 일본에서는 그냥 부장하고 불러요. 언론사에서만 맞아요. 그 상사의 그 압력에 눌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님자를 빼고 자기들끼리 부르는 그렇다고 이런 합니다. 문화가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렇게 예. 한다고 합니다. 그 저한테도 네. 예를 들면 보좌관 님 안 하고 무조건 선배, 의원한테도 선배 이렇게 부르는 또 호칭의 방송사에 문화가 또 그런 있죠. 훌륭한 전통이 있었네요. 자 한판승부 고려대학교 신지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한 3분 남았는데 벌써 예, 어. 너무 재밌네요. 일상생활에서 네. 저희가 이제 좀 굉장히 비언어적인 습관이 있어요.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네. 이런 표현 왜 자꾸 합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저는 이게 틀렸어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좀 바꿔야 된다. 그래요. 예, 왜 그런 틀린 말을 쓸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공손성이 문법성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손성이 예, 문법성을 공손성의 이겼다. 요구가 너무 크니까 아하. 문법성을 훼손한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손님 중에 불쾌하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왜 있죠. 나한테 시를 안 붙여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면 똑똑한 것보다 멍청하게 보여서 문법을 훼손해서 내가 문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것이 예, 너 똑똑해가지고 손님을 잃는 것보다 나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혹은 돌아 누우세요에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 누우실게요. 이런 말을 맞아. 써야만 하는 그거 진짜 일상의 많이 들어요. 갑질이다라는 거죠. 저는 일상의 갑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뭐 하세요가 아니라 뭐뭐 하실게요. 아니, 그게 뭐 이런 식으로. 뭐냐면 평소문으로 그러니까. 명령문을 만드는 거예요. 아하. 놀라운 발견인 거죠. 음. 원래 리을게어는 2인칭일 때 쓸 수가 없어요. 아하. 이게 1인칭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돌아 누우세요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명령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불쾌해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돌아 누우실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가는 백신 거죠. 주사 맞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자 따가우실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따가우실게요. 이런 뜻 뭘까 했어요. 굉장히 심지어는 혼란스러웠어요. 따가우실게요. 감자탕 뜨거우세요. 야 뜨거우실게요. 야 감자탕 그래서 뜨거우세요도 합니다. 자 따가우실게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충격을 우리가 성찰하자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개인 간의 관계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금이 추가되는 부분이시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금이 추가된다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부분으로 옆으로 돌려놓는 이런 기분이 그러니까 맞부딪히는 사람끼리의 공격성이 우리나라 너무 높은 게 아니라 이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가 혹시 손님은 왕이다라는 잘못된 그 아주 오래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경도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손님은 손님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사고를 할 때 더 이상 갑질도 없어지는 그렇지 것이고. 않을까요? 네네 좋네요. 자, 1분 남았습니다. 네. 자, 언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네. 나의 말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신다면 일단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새로운 그러니까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대부분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을 탓하지 자기를 탓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고답이라는 말 아시죠? 고구마 답답이. 아. 근데 고답이라는 주변에 고답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고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고답이는 넘쳐나는데 아무도 자기는 고답이가 아닐 거라고 굳게 믿죠. 예. 거기서 탈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고답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거든요. 그게 언어 감수성을 키우는 첫 번째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스로 질문하고 네. 성찰할 때 네. 나의 언어 생활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청취자 안그리님이 교수님 국회에서 강의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이런 말씀 그럴게요. 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주지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김성현 소장이 의원 되신 다음에 네. 이제 교수님을 초청하실 예정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국문과의 신지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